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에는 미국 국가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국제적인 축제를 망치느니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에게 부탁하는 게 어때요? 여기 2025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도쿄 시리즈를 준비하는 사무국 직원이 한국 가수가 미국 국가를 불러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미국 야구 팬들은 물론이고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한국에 삐끼삐끼 춤을 추느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 야구 팬들은 왜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이고 이름은 레이첼 스미스입니다. 현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 5년 동안 여러 나라의 월드 투어를 기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경력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언컨대 얼마 전 치렀던 2024 서울 시리즈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현장에 참여해서 세부적인 기획까지 맡았죠. 부대 행사 위치부터 팬들의 동선, 그리고 경기 중의 이벤트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야구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야구도 인기가 어마어마하지만 축구가 남녀노소에게 더 사랑받는 대중 스포츠로 훨씬 더 깊이 뿌리내렸다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 축구계의 잡음도 많고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주춤하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야구의 매력을 새롭게 전달하고 축구를 넘어서 야구를 국민 스포츠로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자는 전략을 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맸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와 달리 서울 시리즈는 개막하자마자 그야말로 전 세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미국 국가를 불렀던 가수 박정현 때문이었어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경기가 진행되는 개막식에서 미국 국가인 별이 빛나는 깃발을 부를 때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선수는 큰 감명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였어요. 슈퍼볼이나 NFL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꼭 미국 국가를 라이브로 부르거든요. 미국 국가는 고음이 많은 데다가 가사가 어려워서 부르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가수들만 부르는 걸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아무리 대단한 가수가 잘 불러도 본전이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거든요. 사람들은 조그만 체구의 한국 여성이 올라오는 걸 보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녀 홀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막만이 감도는 경기장 안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무반주 재창을 시작했는데, 저는 야구장이 콘서트장으로 변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렉터의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죠. 한국으로 따지면 팀장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평소에 팀장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깐깐하고 피곤한 스타일인지 입만 열면 이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정현님을 무대에 세운 건 우리 팀장님의 강력한 푸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미국 명문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출신인데 온 가족이 그 학교 출신이라서 엘리트 집안이라고 엄청 의시됐거든요. 2010년 동생 졸업식에 갔다가 마침 같은 졸업생인 박정현님이 미국 국가를 부르는 걸 보고 뭐 저런 가수가 있지 싶었대요. 박정현이라는 가수도 콜롬비아 대학교 출신이라면서 역시 명문대 출신들은 노래도 잘한다며 어깨가 우쭐해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24년 개막식 행사를 준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박정현님에게 미국 국가를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학연에 얽매여서 같은 학교 출신인 가수를 섭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과사도 구분 못하고 또 학벌 자랑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죠.
팀장의 강력한 어필로 박정현을 싱어로 세우기로 결정했고 결국 그녀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결과 개막식은 훨씬 성공적이었고 전 세계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제게 엄청난 경험이 되었어요. 이때만큼은 우리 팀장의 안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에서 봤던 가수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업무에 접목시킨 기획력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작은 대행사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였죠. 그리고 이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도쿄 시리즈도 성공적으로 치룰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업계 관계자들끼리만 아름아름 인정하는 사실인데 일본에서는 무슨 행사를 개최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할 때보다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점잖은 척을 하는 건지 흥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서울 시리즈의 대성공에 힘입어 도쿄 시리즈도 잘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깐깐하긴 해도 감이 좋은 팀장님도 있었고 다들 자신 없어하는 일본에서의 행사를 가장 멋지고 성대하게 치룰 거라 다짐했죠. 도쿄 시리즈는 단순히 경기를 넘어서 MLB가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무대거든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MLB의 6번째 도쿄 개막전이자 첫 정규 시즌 경기 2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니까요. 이번 도쿄 시리즈는 승진을 앞둔 제게 또 하나의 도전이었거든요. 입만 열면 레이첼 이제 승진할 때 됐잖아 라며 부려먹는 애증의 팀장님을 그만 보기 위해서라도 빨리 성과를 내서 승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도쿄 시리즈를 준비하며 예상치 못하게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국가를 부를 가수를 섭외하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시리즈 개막식에서 국가를 부른 한국의 박정현님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켰고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누렸으니까요. 박정현 효과를 학습한 일본 가수들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줄을 설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가수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공짜로 얼굴을 알릴 절호의 찬스인데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가수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왜 이런 기회를 거절하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대부분 명확한 대답을 피했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아주 어렵게 한 가수의 매니저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여러 번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수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무대에서 영어 발음을 실수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까봐 미국 국가를 부르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대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과거에 함부로 미국 국가에 도전했다가 우스운 꼴을 보여서 조롱당했던 일본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가수들은 독특하게 기모노를 입고 미국 국가를 불러서 의아해하는 해외 팬들이 많았어요. 미국 프로야구 행사인데 굳이 전통 의상을 고집하는 게 아집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죠. 가장 큰 비판은 일본인의 영어 발음 문제였어요. 일본어는 영어와 발음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일본어의 특성상 영어의 강세와 억양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없기에 발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담감이 특히 전 세계에 방송될 대규모 무대에서는 더욱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고 그들은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이라면 아예 피하려고 했기에
제가 맡은 일의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4년 서울 시리즈의 대성공은 일본 가수들의 섭외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MLB 2차전에서 엑소의 백현이 부른 미국 국가도 화제가 되어서 공식 SNS에 업로드되었을 정도였거든요. 현지 팬들은 물론 MLB 관계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한국의 대성공을 일본이 견제하고 부담스러워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리즈는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완벽한 무대 연출,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엄청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정도였죠. 2024년 서울 시리즈는 사무국 내에서 성공한 시리즈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브루노 마스나 에드시런 같이 미국 내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문화를 극찬한 적이 많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도쿄 시리즈가 과연 서울 시리즈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도 반응이었지만 서울 시리즈와 도쿄 시리즈는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MLB가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려는 게 목표이기에 서울 시리즈와 도쿄 시리즈는 자주 같이 언급되는 상황이었죠. 부장님은 도쿄 시리즈는 반드시 서울 시리즈를 뛰어넘는 성공을 해야 한다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쿄 시리즈 개막식에서 미국 국가를 부를 가수 섭외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기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전 세계의 야구 축제를 모니터링하던 중에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삐끼삐끼 춤이었어요. 이 독특한 춤은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를 할 때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아웃시키면 치어리더가 일어나 추는 짧은 춤인데 기아의 이주은 치어리더가 자리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노래가 나오자 무심하게 일어나 삐끼삐끼 춤을 추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 영상은 틱톡에서 조회수 1만 회가 넘을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친한 기자들 말로는 벌써 대만에서 이주은 치어리더에게 수억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만에서 연예인 수준으로 대접해 줄 거라며 이미 대만에서 성공한 안지현, 이다혜 치어리더처럼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치어리더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서 작년 한 해에만 10명의 한국 치어리더들이 해외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는 야구축제의 성공은 결국 한국을 얼마나 벤치마킹하는가에 달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론 일본의 담당자에게도 이런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제 생각을 아주 불쾌해할 뿐만 아니라 내심 거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한국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어쩌겠어요. 현지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이 따라주지 않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일본 야구협회의 담당자인 타케시는 일본 팬들도 야구를 사랑하고 응원을 잘한다며 정색을 하더군요. 하지만 일본 팬들은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응원법이고 한국처럼 즉흥적으로 자유로운 문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곳일수록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놔야 할 텐데 어떻게 도쿄 시리즈에 한국 같은 열정을 녹여낼 수 있을지 머릿속이 뒤죽박죽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내긴 어려웠고 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쿄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였습니다. 서울 시리즈에서는 이런 온라인 자료 공유와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거든요. 화상 미팅은 물론이고 구글의 대용량 파일 공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밀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서울 시리즈의 준비 과정은 제 옆에 앉은 동료와 소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타케시를 비롯한 일본 직원들은 여전히 팩스를 통한 문서 교환을 고집했고, 온라인으로 공유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어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건지 몰라도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면서 파일을 작게 쪼개달라는 요구까지 했죠. 그래서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한 단계씩 진행할 때마다 지체가 발생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일일이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눌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에 더해 일본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줌 미팅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현지 팀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MLB 시리즈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았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참여와 관객 소통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매번 자료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기본적인 과정조차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도쿄 시리즈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일본 자체를 디지털화하려는 캠페인으로 보일 정도였죠.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일본 야구협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우선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일본으로 직접 미팅을 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직접 일본에서 현지 상황을 목격한 저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앞서 타케시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치어리딩과 응원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더니 일본은 각 회가 끝날 때 치어리더가 잠깐 나와서 응원을 유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내야석 근처에서 치어리딩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경기 내내 치어리더가 활동하지만 일본은 치어리더를 위한 무대가 따로 있지도 않았고 경기장 먼 바깥에서 잠시 나와서 응원을 하다가 들어가고는 했죠. 야구장 응원에 또 다른 재미인 파도 타기 같은 단체 퍼포먼스도 없었고 야구장에 로맨스라고 할 수 있는 키스타임 포옹타임 같은 이벤트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타케시와 나누었던 수많은 국제전화와 이메일은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어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담당 직원 타케시에게 이런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는 전석 매진이 가장 큰 목표일 수밖에 없는 홍보 담당자였는데 일본 야구는 제법 큰 리그와 팬덤이 있다며 매진만 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걱정까지 하냐고 했죠. 일본 야구협회 직원들 역시 저의 걱정이 기우라며 덮어버렸어요. 좋게 말하면 군더더기 확실하고 깔끔한 의사표현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내 업무 분장만 잘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전체 행사의 흥행과 우리의 축제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즐거움보다 내가 맡은 파트에 구멍만 안 나면 된다는 소극적인 성향이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하지만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이자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방법과 퍼포먼스 요소를 꼭 활용해야 했어요. 단순히 표를 많이 팔아서 흑자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일본 직원들의 반응에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SNS 홍보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이었고 이를 통해 팬들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보수적 분위기와 맞물려 디지털 마케팅은 시작도 못하고 시간만 갈 뿐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도쿄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는 욕심은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개막만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소망조차도 도쿄 시리즈에서는 너무 큰 욕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비협조적인 일본의 반응에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서울 시리즈를 준비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던 MLB 코리아 직원인 리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리나는 당시에 실제로 공연을 진행했던 담당자라며 현수라는 공연 기획자를 연결해 주었죠. 제 고충을 전달하자 현수는 친절하게 기획부터 진행까지 과정을 보여줄 테니 흔쾌히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저를 초대해 주었어요. 우리는 일본까지 온 김에 한국을 들러서 조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지난 서울 시리즈 외에 한국 야구 경기는 처음이라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러 가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경기장에서 다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흥분되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 야구장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부터 들리는 함성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그 열기와 흥분이 이미 느껴질 정도였죠. 입구를 지나자마자 그 소리는 더욱 커졌고 마치 거대한 축제 현장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축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경기장 밖에서부터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즐기는 팬들이 눈에 띄었는데 경기장에 들어가니 그들은 이미 축제의 중심에 있더군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응원가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한국인들은 치킨과 맥주를 들고 다니며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경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게 아닌 진정한 축제를 즐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야구 경기를 넘어서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야구에만 있는 전매특허 치어리더들을 다시 만나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래, 이거지 하는 생각에 저와 동료들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광주 경기장의 응원석에선 치어리더들의 퍼포먼스와 독특한 응원 문화가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삐끼삐끼 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화면으로 보았을 때도 현장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미국의 아이돌이나 여배우처럼 예쁜 얼굴에 탄탄하게 근육이 잡힌 몸매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면서도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서 프로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외모의 춤 실력이면 TV에 나오는 댄서나 아이돌을 할 텐데 한국에서는 야구장에 있다는 사실에 한국의 치어리더의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으로 다 가버리고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무대 장식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직업의식과 열정이 경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경기 내내 이어졌고 심지어 선수들조차 라커룸에 들어와 율동을 흉내내기도 했어요. 응원가가 흘러나오자 팬들이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추고 그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순간 이 응원가가 경기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저도 모르게 그 열기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열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이미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그 열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한 동작, 한순간마다 쏟아지는 응원과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경기 관람이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경기에 참여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라는 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롯이 야구팬으로 즐기는 경험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국 야구장의 뜨거운 열기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경기장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에너지가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거대한 축제처럼 느껴졌고, 작년에 서울 시리즈를 준비하며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왜 일본 시리즈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것인지 비행기에서도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를 도쿄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년에 무조건 승진해서 꼬장거리는 부장에게서 벗어나려면 서울 시리즈를 뛰어넘는 핫한 반응들이 올라와야 하니까요. 거기에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야구 팬들에게 들은 비난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본의 야구 문화가 팬들의 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판은 사실 일본 야구계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일본 야구는 팬 서비스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우리가 경기장을 찾는 건 그 흥분된 분위기와 고조된 박진감을 느끼러 가는 거잖아요. 경기 중 관중석에 떨어진 공도 야구장에서는 즐거운 하나의 이벤트고요. 팬들이 서로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경기 내내 TV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되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이벤트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경기 중에 공이 관중석으로 떨어지면 관객이 그 공을 잡는 대신 관계자가 직접 수거해 가거든요. 맙소사. 이거 하나만 봐도 일본 야구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냉소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미국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관중들이 나름 응원은 하지만 연극처럼 느껴질 정도의 분위기예요. 미국 유튜버의 비판을 지켜보며 일본 시리즈가 서울 시리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2025년 도쿄 시리즈는 재승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내년에도 부장과 매일 얼굴을 마주치며 일해야 하는 건가 눈앞이 캄캄했죠. 서울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도쿄의 상황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 이유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일본 야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야구계의 상징과도 같았고 일본 내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의 출전은 도쿄 시리즈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오타니는 WBC부터 서울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경기 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언론은 그가 도쿄 시리즈에 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타니는 쉬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어요. 오타니가 쉬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건 주로 그의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는데요. 특히 WBC와 서울 시리즈를 마친 후 그는 친한 스포츠 기자에게 지속적인 경기 일정 때문에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기자도 오타니와 소속사와의 의리 때문에 이를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타니가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건 야구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조회수에 환장한 몇몇 언론에서는 오타니가 연이은 출전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며 그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도쿄 시리즈에 출전할 의욕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기사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야구계와 팬들은 그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도쿄 시리즈에서 그의 출전은 필수적이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쿄 시리즈 준비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오타니가 출전하지 않으면 경기와 홍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그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가 계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출전이 불투명해지면 도쿄 시리즈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출전한다고 해도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체력과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출전시킨다면 도리어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그의 부상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쿄 시리즈에서 오타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체적인 경기 준비와 팬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타니 한 명에게 도쿄 시리즈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준비하고 오타니의 컨디션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과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가수 섭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본 가수들은 영어 발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 거절하고 있죠. 이 때문에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오죽하면 한국의 가수를 섭외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가수들은 실력은 물론이고 외모면 외모, 쇼맨십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서울 시리즈를 준비했던 동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가수들의 기량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박정현, 소양, 알리 같은 가수들이 영어 발음은 물론이고 감정까지 깊이 있게 전달했다고 말했죠. 동료들도 서울에서 그 무대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 측과 협의할 때 한국 가수를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네요. 제 동기는 그랬다가는 한국 가수가 일본인 인척을 해야 할 거라며 웃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한다면서요. 저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적인 문제와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경쟁 심리와 복잡한 감정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이에요. 일본 담당자는 자기가 섭외해 줄 것도 아니면서 어쩜 저렇게 태평한지 한숨이 나오는데 비록 이 계획이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저는 행사 준비 담당자로서 정말 한국 가수에게 이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 가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무대 장악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었고 그들의 무대는 분명 도쿄 시리즈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혹시 한국 가수 중 미국 국가를 부르면 좋은 가수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 순간마다 서울 시리즈의 성공을 도쿄 시리즈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선수들도 한국에서 경험한 그 강렬했던 응원과 열정을 도쿄 시리즈에서 다시 느끼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죠. 응원 덕분에 이전에 없던 큰 성과를 내며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아예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를 개최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리즈에서 한국의 분위기를 따라한다고 해도 한국만의 그 독특한 느낌을 온전히 재현하는 건 어렵다는 게 직접 한국 시리즈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만큼 한국 시리즈가 남긴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몇 년 이내로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관객 입장에서도 한국이 최고의 선택임은 분명한 것 같네요. 장담하건대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신 야구축제의 명가로 인정받는 한국분들께 2025년 도쿄 시리즈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도쿄 시리즈를 위해 좋은 의견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레이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이 야구팬들이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흥의 나라라는 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것 같네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선수와 응원단, 관중이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는 야구 문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다가 2025 도쿄 시리즈에서 한국 가수가 미국 국가를 부르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레이첼님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